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와 쟁점에 대한 변호사들의 냉철한 분석과 가감없는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슈 분석과 쟁점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두 분의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허윤 변호사님 그리고 홍영택 변호사님입니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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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윤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택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최근 선고된 판결 중에서 1심의 사실 인정을 함부로 뒤집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허 변호사님, 이 판결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가요? 재판인가요?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최 씨라는 사람이 산지 개간 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땅에 불법적으로 성토, 평평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것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사실 성토를 하게 되면 토지의 형질이 굉장히 크게 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한 허가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걸 지키지 않았고 1심에서는 최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1심의 사실 인정을 뒤집지 말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 그 논리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직접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에 따라서 자, 1심 증인의 어떤 증언에 대한 신빙성 평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죠. 이 평가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1심의 경우에는 증인이 증언한 태도, 그 다음에 몸짓, 그 다음에 눈동자까지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2심은 증인신문 조서, 그러니까 결국 기록, 사건 기록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은 이번에 판결에서 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이것을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재의 부당하다라고 인정될 만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항소심에서는 1심의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를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볼 때 항소심 판단과 다르다 하더라도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지 말아라라는 취지입니다. 자,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홍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옛말에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1심 재판장께서 직접 증인의 눈을 보고 이야기를 들은 1심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대법원 판단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눈을 보고 직접 판단하는 1심이 맞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도 일견 이해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보면 법관 앞에서 선서를 한 뒤에 위증죄 고지를 받고 그 증언하는 이러한 진술의 태도나 그런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1심에서는요. 사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뭐 1심에서 그 나온 사실확정 관계를 아예 뭐 뒤집지 말아라 이렇게 판단했다기보다는 1심의 판단을 2심에서 뒤집고 싶으면 뭐 증인을 새로 불러서 다시 신문을 한다던가 해서 그에 걸맞는 신빙성을 확보를 해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일견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은 결국 우리가 직접 심리주의의 어떤 취지를 그냥 한껏 살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두 분 다 찬성하시고 지지를 하는 입장인데 혹시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법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정성 담보하고 그다음에 또 혹시 모를 5심이죠, 5판이죠. 5판의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 때문에 사후에 시정할 수 있도록 사실은 신급제, 3심제를 두고 있죠. 그래서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그 오류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 대법원에서는 이제는 1심 판단대로 그대로 유지하라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심과 1심, 2심이 그냥 사실상 동일하다 보게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2심제, 신급, 3심제를 몰각시키고 2심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는 또
우리 당사자들이 대부분 이제 3세판 뭐 이래가지고 3번 정도 제대로 판단을 받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1심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 또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홍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피고인들은 보통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무죄 주장을 하는데 그런 피고인들일 텐데 자신이 억울함을 피력하기 위해서 항소심에서도 그냥 1심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판단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국선 변호인 또는 하선 변호인 통해서 자신의 억울한 점에 대해서 피력을 정확하게 하고 또 1심 증인이 위증 또는 거짓말했다 판단이 된다면 재판부에게 증인 신청 등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한 점을 피력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꼭 무조건 1심을 믿어라 하기보다는 항소심에서 사실 심리를 열심히 하라 이런 취지로 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예, 저는 타당한 판결을 항소심에서 이제 사실심을 또 보다 더 충실히 하라라는 뜻인데 실제로 우리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보면은 항소심 가면 사실 증인 잘 안 받아줍니다. 1심 때 나왔던 증인에서 잘 받아주지 않거든요.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허 변호사님? 이런 또 오히려 피해자가 사법제도가 이제 피해자를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또 이 사법제도에 의해 가지고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해보면 1심에서 뭐 인정된 사실관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1심에 나왔던 증인의 그 진술이 다른 반대 증거에 의해서 뭐 항소심에서 탄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나온 그 판결 취지에 1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러한 경우라는 점을 뭐 상당히 열심히 소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점을 충분하게 주장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항소심이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판단하지 않고 넘어가면 대법원에 또 그걸 주장을 해서 파기환송심까지 받아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1심, 2심, 3심 제도를 두고 있는데 1심과 2심, 그러니까 항소심이죠. 항소심까지는 우리가 이제 속심이라고 합니다. 속심. 그래서 1심의 연장선에 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계속 다투고 사실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대법원의 경우 상고심을 사실은 우리는 사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심에서 판결된 것을 두고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1, 2심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 하나의 절차를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1심에서 판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2심에서 그것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심의 판단을 뒤집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게 분명히 3심제를 잠탈하는 결과를 이를 것 같은데 이게 보통 그 사실심 자체를 충실히 한 정도의 어떤 그 준비가 없다면은 같은 증거를 놓고 판단하더라도 경험이 더 많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보다 더 또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의 증인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변론 실무에서 항소심에서 1심 증인을 안 부른다라고 공공연하게 말씀하신 재판장이 계시는데 이런 대법원 판례 취지가 확고하게 정립이 된다면은 그런 태도는 바뀌어야겠지요. 우리 허 변호사님도 어떻습니까? 이 우리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그대로 우리 실무에서도 그대로 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보완돼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상당히 대법원이 항소심에 내리는 일종의 경고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으면 뭐 그대로 유지를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1심에 있는 인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못할 것 같으면 뭐 제대로 다시 판단을 해봐라. 뭐 증인을 부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취지가 아닐까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그대로 우리가 존중하고 또 그대로 실무에서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항소심 자체, 그것도 사실심이란 사실을 명심하고 보다 더 충실하게 재판을 임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법률시사토론 변호사들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터넷 댓글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자, 인터넷 하면 우리 인류의 최대 발명품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정보화 사회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또는 다른 현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터넷에 대해서도 많은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또 역기능도 있죠. 그래서 오늘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댓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댓글도 우리 사회 현상이나 뉴스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고 또 여론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나 또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훨씬 더 실질화하는 그런 장점 내지는 뭐 순기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터넷이란 특유의 어떤 익명성이죠. 익명성 때문에 악의적인 의도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따라서 여론 조작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 내지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분께 우리 댓글과 관련된 부분을 좀 먼저 토론하기 앞서서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허 변호사님 댓글을 평소에 좀 봅니까? 아니면 기사만 봅니까? 기사도 보고 댓글도 보고 있습니다. 둘 다 봅니까? 예. 어떻습니까? 댓글에 참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댓글을 잘 보지 않아요. 잘 보지 않고. 그럼 댓글에 참여하지도 않았겠네요. 예. 직접 작성해. 예. 로그인 해야 되더라고요. 로그인 해야 된다. 직접 댓글 써보시고 하셨는 적 있습니까? 그렇죠.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해서는 댓글을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을 보는 분도 계시고 안 보는 분도 계시고 기사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다면 댓글이 일반 우리 시청자들이나 이제 다른 우리 일반 유저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댓글이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와 함께 댓글을 보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기사의 내용을 해석하는지,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댓글을 직접 보는 사람 또는 이제 댓글을 직접 작성하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그 댓글을 가지고 이제 보시고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여론 형성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네, 당연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두 분 댓글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두 분 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댓글을 중심으로 우리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토론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댓글만 놓고 본다면 그 자체가 나쁘다, 뭐 좋다 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인터넷 댓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마도 국정원 그리고 드루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죠. 여기에 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징역 4년으로 판결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드루킹 사건의 경우는 지금 현재 녹화일 기준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허 변호사님 간단하게 뭐 드루킹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드루킹 사건의 본질은 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먼저 첫 번째, 과연 이게 개인의 일탈 차원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예. 만약에 개인 일탈 차원이 아니라면 이게 민주당 혹은 그 김경수 의원이 조직적으로 관여를 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만약에 개인의 일탈 차원이라면 뭐 드루킹이든 아니면 예. 드루킹 추종자들이든 예. 그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거고요. 예. 그게 아니라 뭐 이 그 정치권의 조직적인 관여라면 예. 당연히 좀 더 수사를 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어느 선까지 예.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치 상황을 왜곡을 시켰는지를 예.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우선 이 사건 자체가 개인적인 일탈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어떤 접근이 있었는지부터 좀 확인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어떤 법적인 쟁점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잠시 전제해야 될 것이 이제 사건의 팩트 내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여러 매체나 언론에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법률방송에서는 법률방송이니만큼 실제로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법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드루킹 사건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이 바로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것이거든요. 자, 홍 변호사님. 예. 매크로 프로그램, 이거 뭐 쉽게 말하면 자동화 프로그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묶어서 하나의 키 입력 동작으로 만든 기술을 매크로라고 합니다. 예. 특정 동작을 빠르게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자신이 쓴 글의 추천수를 늘려서 인기글 게시판을 올릴 수 있는 등 조작에 많이 쓰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허 변호사님. 근데 이 매크로 시스템이 사실은 뭐 여러 사람들이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실제로 공공연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예. 이를테면 콘서트 티켓 예매나 대학가 수강 신청 예.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드루킹이 했다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자동 불법 사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현행법상 우리 매크로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댓글을 달고 공감을 표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업무 방해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또 실제로 그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홍 변호사님. 자, 이게 매크로를 이용해서 하는 게 이게 업무 방해죄에 해당됩니까? 예. 현재 경찰도 이 드루킹의 행위에 대해서 업무 방해, 예. 네이버에 대한 업무 방해를 의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가 요구했던 것은 한 명의 아이디로 한 번에 공감수를 누르는 것을 요구했었는데 예. 매크로라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명이 여러 명이 척하면서 공감수를 올리는 것은 네이버의 그 댓글 시스템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이제 2항. 예, 2항을 들었거든요. 자, 이제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가 있는데 그게 2항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항은 정보 처리 장치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장애를 발생케 해야 되는 이 구성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정보 처리 장치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을 매크로를 통한 그 방법으로 입력을 해서 네이버 정보 처리 장치에 장애가 발생했는지 이거는 분명히 또 따져봐야 될 건데요. 사실 기존에 있었던 뭐 그 이 포털 사이트나 이쪽에서 정보 처리 장치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거는 뭐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2011년 이제 박희태 전 한나라당 이제 대표의 비서가 지방선거 당시에 이 디도스 공격을 했거든요.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시장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을 해서 이제 접속을 못하게 했거든요. 요 정도가 돼야 이제 장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드루킹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드루킹은 이제 클릭수를 좀 조작을 해서 공감수를 늘려서 댓글을 상위로 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드루킹의 이 행위가 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사실 네이버가 이를테면 뭐 연합뉴스나 아니면 기타 언론사와 같이 뉴스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고 그걸 본업으로 삼고 있으면은 아마 댓글 자체를 조작을 했다, 위로 올렸다는 거는 언론사의 신뢰성 그리고 기사의 신뢰성을 파괴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될 텐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뉴스가 아니라 이제 플랫폼을 공급하는 업자이기 때문에 뭐 이것과는 뭐 사실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제 드루킹의 행위가 네이버가 뉴스 사업자가 아닌데 뭐 그 뉴스 댓글 시스템을 좀 위로 올렸다고 해서 과연 업무 방해가 될지 그게 안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좀 의심스럽다는 말씀. 자, 우리 시청자들 이해를 잠시 돕기 위해서 314조 업무 방해죄가 있습니다. 형법 314조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방금 2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2항은 이렇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를 손괴하거나 또는 그 장치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하여 업무를 방해한 자의 경우에 지금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허 변호사님 말씀은 이때 뭐 매크로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할 정도에 이르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우리 홍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는 2009년 4월 9일 날 대법원에서 포털 사이트 회사 통계 집계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 정보를 전송해서 검색 순위 결과를 과정에 반영하게 하면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에 따라서 이번 드루킹 행위는 업무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홍 변호사님 말씀. 자, 이게 지금 그 언론 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정보 처리 장치에 물론 이제 그 순서라는 것은 원래 본래의 기능대로 돌아서 순서가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매크로처럼 하는 것은 그 순서의 어떤 결국은 인위적인 조작, 그 변경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장애를 일으킨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그런 판례가 있다는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매크로라는 어떤 기계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공감을 막 누른 것인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수동적인 방식, 그냥 우리 사람이 직접 하는 거죠. 물론 그 속도가 기계를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수동적인 방식으로 만약에 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게 업무방해죄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황 변호사님? 예를 들자면은 제가 10개의 아이디를 어떤 방법을 만들어가지고선 10개의 아이디를 공감수 10번을 클릭했습니다. 근데 그걸 과연 네이버가 원한 것일까요? 네이버가 원하는 것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를 입력해 들어가서 그 기사 내용, 그 댓글의 내용을 보고 옳다고 판단하면 클릭을 한 번 하는 걸 원하는 건데 그걸 인위적인 개인이 10개, 100개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판에 글을 보고 하는 일반인 입장에서도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건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매크로의 방식은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그 사람의 뜻이 아닌 한 사람이 그걸 그냥 차용해서만 한다는 것은 또다시 똑같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 어떻습니까? 매크로가 아닌 경우
만약에 우리 아까 지금 말씀하시기는 그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조금 관점이 다르긴 한데 수동적인 방식으로 그냥 하게 되면 이런 경우도 업무방해죄가 지금 성립이 뭐 안 되는 걸로 보시는 것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예. 한 사람이 수동으로 공감을 1개를 하건 10개를 하건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댓글도 마찬가지로 바쁜 시간을 쪼개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서 예. 1개를 달든 10개를 달든 오히려 그 정치 참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권장해야 될 사안이지 그거를 뭐 처벌한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분의 말씀 종합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뭐 공감을 누른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반적으로 아주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대로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 공감 좀 눌러줘 해가지고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다만 본인의 의사와 달리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청자의 이해를 잠시 돕기 위해서 우리 네이버 잠시 나왔었는데 네이버가 언론이 아니냐,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론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계실 수 있는데 우리 법률상으로는 언론이 아니죠. 그래서 기사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법률상 네이버는 언론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개입한 댓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면 댓글 자체보다도 어쩌면 국정원법 위반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실은 처벌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과 이거 똑같이 댓글 문제인 것인데 우리가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드루킹 댓글 사건이나 둘 다 댓글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왜 여기는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드루킹 사건과의 어떤 차이점이 무엇인지 허 변호사님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한 3가지 점에서 가장 좀 큰 차이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주체가 다릅니다. 주체. 예,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 예. 이 점이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이고요. 이 때문에 범죄 혐의도 좀 달라졌습니다. 국정원은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 그렇죠. 개입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법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드루킹은 이제 민간인이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는 것처럼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 다른 점은 이제 개입 의도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의도. 예,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고요. 그렇죠. 이때는 아시다시피 5% 차이로 굉장히 박빙인 선거였습니다. 네. 이때 국정원이 개입을 해서 5% 차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반면에 지난번 대선이죠. 19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문재인 그 현 대통령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대세의 지장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3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좀 차이점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의도 부분인데 이게 과거에 원세훈 국정원장 또는 국정원이 댓글을 쓰면서 개입한 그 사건은 선거가 박빙이었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드루킹 사건은 워낙 처음부터 그 차이가 컸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당시에 선거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거 당시에는 아주 또 치열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도가 어쩌면 개인적인 어떤 뭐 다른 어떤 의도 내지는 뭐 욕구 이런 데서 좀 비롯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원세훈 그다음 국정원 댓글 사건과 그다음에 지금 드루킹 댓글 사건과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우리 그 네티즌들의 의사를 왜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쟁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드루킹 사건 보면 인사청탁이 또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본인의 지인을 오사카 영사로 추천을 했고 또 우리 김경수 의원은 또 청와대에 또 다시 추천을 또 한 것이죠. 뭐 이런 연쇄적으로 추천해가지고 결국 청와대에서 결국은 거절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추천 행위 이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홍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뭐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추천과 그 요청 등의 뭐 인사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든지 돈이 오갔다든지 뭐 특별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선의로 인재를 추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냥 일반적 추천은 뭐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도로 지금 하셨고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그 정도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떻습니까, 허 변호사님? 이게 추천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이 추천, 말은 추천이지만 사실은 청탁이었고 이 청탁을 넘어선 부정한 청탁이었다. 이렇게까지도 평가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지 않나.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정한 청탁이 성립이 되려면 법령을 위반하거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드루킹이라든지 뭐 민주당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인사 추천을 나름대로 검증을 했고 그리고 사실 뭐 인사 추천이 들어왔지만 청와대에서 검증 후에 뭐 실제로 발탁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부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김경수 의원의 그 보좌관에게 500만 원이 지금 넘어갔습니다. 500만 원이 전자담배에 뭐 끼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이게 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묘하게도 청탁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좀 불명확해지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왜냐하면 뭐 기존에는 이 5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오사카 총영사 내지는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뭐 사는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 이거는 좀 너무 적은 돈이라고 봤는데 이 보좌관에게 넘어갔고 이 보좌관이 어떤 식으로든 뭐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김경수 의원이 그 오사카 총영사를 이제 뭐 추천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게 되면 그리고 이 돈을 갚은 시점도 좀 이상합니다. 드루킹이 구속된 이후라서 이제 이후에 이제 갚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 의원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우리 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500만 원 전자담배에 돈이 전달됐고, 이제 그다음에 이런 사실관계 부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가정을 하고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허 변호사님은 말은 추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청탁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게 부정청탁 금지법이라든지 또는 뭐 뇌물과 500만 원이 만약에 뇌물이었다면 뇌물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에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또 뭐 말씀을 듣자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청탁이라고 한다면 또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될 것이고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뭐 불법이 되겠죠. 그리고 처벌도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선의의 어떤 추천이었다면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청탁이었다. 그리고 불법적인 청탁이었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이후에 실제로 그 추천한 인사가 청와대로부터 오사카 영사로 임명이 되었더라면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부분은 우리 청와대에서 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의원이 이런 게 있습니다. 기사 몇 개를 링크해주고 홍보해 주세요라고 이제 하면 드루킹은 잘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서 이렇게 주고받은 이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이게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홍 변호사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김경수 의원 측이 지금 주장하는 대로 단순한 선의로 자신을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그 알려준 정도라면은 뭐 제 법에 저촉되는 부분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드루킹이 매크로도 위법한 수단을 사용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디를 허위로 다수 만들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켰거나 또 부탁을 했다면 업무방해 교사 내지 방조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단순 선의라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고 다만 이제 이게 매크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업무방해죄 여지가 있는데 그걸 알고 했다면 이거 교사분 내지 방조범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업무방해죄 혐의를 두고 이제 이 조항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유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홍 변호사님, 이 선거법 위반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최근 언론에서 이야기되는 공직선거법이 공직선거법 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이 89조. 조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법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법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 후보자를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단체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고 이거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드루킹이 이용한 뭐 출판사 또는 드루킹이 만든 단체가 이런 선거 유사 단체다라는 취지로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89조 공직선거 89조 위반이 될 가능성이 해당할 여지가 있다. 있고 다만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 삼을 수가 없게 되는 시효가 거죠. 6개월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 또 우리 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다른 문제 좀 또 있습니까? 만약에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제 댓글 조작을 했다면 예. 공직선거법 제230조 위반에 예.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자금을 제공한 측도 당연히 드루킹이 뭐 저지른 불법 네네. 행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럼 이것도 지금 만약에 지금 그 조직에 대해서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공직선거법 230조에 예. 따라서 이제 처벌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도 역시 가정입니다. 가정이고 또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시효에 걸리지 않나요? 시효에 걸립니다. 그렇죠. 지금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6개월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기 때문에 처벌 그걸로 인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시사포럼 변호사들 오늘은 인터넷 댓글과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댓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두 분은 혹시 댓글 하면 뭐 생각나는 뭐 사건들이 있습니까? 우리 허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가장 최근 사건인데요. 인터넷 BJ가 생방송을 진행하던 도중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악플 때문에 예. 실시간으로 자살을 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이 악플은 뭐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람을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흉기가 직접적으로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이제 악플 때문에 악플이 이제 단순히 댓글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흉기도 될 수 있다, 폭력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홍 변호사님 어떤 뭐 생각나는 사건이 저는 있어요? 댓글은 그리고 가장 큰 사건은 국가기관의 댓글을 조성해서 여론을 조성했다는 원세훈 댓글 사건이 가장 큰 것 같고 예. 또 그 외에도 세월호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세월호. 단다든지 예. 그래서 그 모욕죄에서 의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등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건 말씀해 주셨는데 모욕죄로 처벌된 경우도 있었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 예,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댓글과 관련된 뭐 정치적인 사건, 사회적인 사건 여러 가지 연예계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위법 행위가 뭐냐면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또는 허위사실 유포 뭐 등등이 있습니다. 자. 흔히 늘 나오는 게 댓글로 있어요. 명예훼손이다, 모욕죄다, 그리고 우리 공선법상의 공직선거법이죠. 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 우리 이런 뭐 용어랄까요? 잠시 뭐 비교해서 설명 잠시 해주시겠습니까, 변호사님? 예, 일단 뭐 명예훼손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 형법 제 307조에 규정이 돼 있고요. 예. 공연히 사실 또는 그렇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그 규정이고요. 예.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고요. 이제 공직선거법에는 그렇죠.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있습니다. 예. 이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요. 말씀을 드리면 네. 특정한 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 뭐 방송이나 신문, 통신, 기타 방법을 통해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리고 배우자, 직계 좀비속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하는 이제 죄가 되는 거고요. 예. 선거를 앞두고 이제 유언비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예, 형량을 좀 비교를 해보면 네.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허위 사실일 경우 예.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그리고 정통망법 위반인 경우에는 형량이 좀 늘어나서요. 예.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예. 반면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은 똑같은데요. 이제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금 정보통신망법 위반보다는 약간 좀 가볍게 처벌이 됩니다. 된다. 그럼 일반 우리 명예훼손보다는 우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명예훼손하는 경우가 예.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말씀해 주셨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형법 307조에 보면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그러니까 진실이죠. 진실을 적시하는 경우, 그다음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하는 경우도 둘 다 처벌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사실을 적시하고 진실인 것을 적시하면은 명예훼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 당사자의 경우에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고 또 그것이 알려짐으로써 본인의 사회적 가치가 저하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되는 것이 모욕죄라는 게 있습니다. 모욕죄는 우리 형법 3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은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되고요. 근데 다만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에 이르지 않은 정도의 추상적 어떤 그런 적시나 또는 그냥 경멸하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말씀해 주신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명예훼손죄 기본적 구조가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다만 위법성 조각 사유를 우리가 다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렇게 하더라도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시했을 때 그럴 때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형법 310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습니다.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결국 굉장히 공공의 이익에 제공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물론 진실한 사실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 표현의 자유에 있어가지고 처벌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공공의 이익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의 문제로 또 일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만약에 충돌한다면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될 것인지 뭐 관련해서 한번 홍 변호사님 의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도 양단으로 어느 것을 우선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헌법 21조 사항에서도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규정하고 있고 37조 2항에서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정,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 권리 또는 사회윤리 등에 따라서 일정 부분 제한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제한이 가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우선순위는 분명히 표현의 자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표현의 자유,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순위가 이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6년 당시 이제 2016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일본이 바로 우리 뒤에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거의 비슷한 정도로 표현의 자유 순위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후퇴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조금 더 이제 상승시키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표현의 자유를 좀 더 우위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좀 세게 하게 되면 이게 굉장한 위축 효과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위축 효과의 더 무서운 결과는 검열이 내재화된다는 점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제한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우위에 두고 웬만해서는 이제 건드리지 않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두 분의 말씀 종합하자면 결국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의 표현의 자유 때문에 타인의 어떤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물론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일부 제한하는 것은 또 수용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중심으로 쭉 말씀을 나눴는데 특히 이제 그 역기능 단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 또 실제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터넷 댓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또 어느 정도 선까지 최소한 이 정도까지 지켜달라고 요구해야 될지 이런 기준이 좀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분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기준 어떤 게 있을까요? 홍 변호사님 먼저. 아까 드루킨 사태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인터넷 글에 대한 그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한다든지 혹은 아이디를 불법적으로 만들어서 매크로 등을 이용해서 하는 건 절대 금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글을 남겼을 경우에 그 글을 보는 그 글의 당사자가 권리나 명예를 침해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거기까지 나가지만 않는다면은 댓글은 많이 양성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양심적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네요. 좋습니다. 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악성 댓글은 반드시 좀 피하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적어도 소문을 듣고 댓글을 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면 허위 사실이든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이제 뭐 상당성을 통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제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떠도는 소문이나 뭐 예를 들면 찌라시 이런 거를 보고 썼을 경우에는 사실 이 상당성 부분으로 면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소문을 듣고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듣고 그냥 확인 없이 댓글을 달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악성 댓글 다는 것이 이제 좀 더 자극적이고 하기 때문에 또 사실은 그 네티즌들의 눈길을 더 많이 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두 분의 말씀대로 조금 더 이 선량한 네티즌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런 악플이라든지 또는 이게 선량하지 못한 불량한 네티즌들이 어떤 그런 댓글 사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 부분도 있으면 우리 홍 변호사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제도적 장치로는 예전에도 한번 논의되었던 인터넷 실명제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포털,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게 포털 아닙니까? 포털의 댓글 정책이 변화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댓글을 인기 순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을 부추기고 그래서 드루킹 같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포털에서 취급을 하는 이 뉴스에서 댓글을 없애는 것도 한번 그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좀 판단을 한 뒤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뭐 구글이라든지 중국의 바이두라든지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에서 기사를 읽고 의견을 내면 되지 이제 포털에서 내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악성 댓글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삭제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 경우에도 뭐 자의적인 뭐 댓글 삭제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그 익명성 뭐 인터넷 실명제 얘긴데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상의 이 댓글 제도가 뭐 나은지 타당하지 않은지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두 분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제도 장치 중에서 조금 논란이 될 만한 것들 뭐 한두 개 골라서 한번 잠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명제, 댓글 실명제 하자, 인터넷 실명제 하자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포털에서 했던 댓글 정책이었는데, 이거 뭐 댓글을 예컨대 없애자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나눠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댓글 실명제 나왔는데, 댓글 실명제 이거 과거에 아마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이죠. 여기서 나오는 실명제는 위헌이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명제가 필요하다 우리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실명제 현재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견 표현을 할 때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해야지 타인의 명예라는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또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익명을 통한 이야기는 보다는 이름을 걸고 실명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명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반대합니까?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킬 수가 있고요. 사실 익명성이 굉장히 큰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내부 고발이라든지요. 여러 가지 이런 익명성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이 이제 설계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인터넷 실명제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되는 게 과거 이제 싸이월드라는 이 사이트인데요. 싸이월드는 아시다시피 실명으로 모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플 이런 것들은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를 봤을 때 과연 실명으로 전환을 했을 때 뭐 이런 악플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까 이런 데 좀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현행법에 따라서 현행법에는 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수집을 하려면 현행법을 고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포털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고 뭐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그 타격은 고스란히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좀 반대를 합니다. 변호사님 말씀 익명의 경우도 순기능이 있다. 그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그렇다 실명제를 우리가 해본 경험이 있는데 실명제 하더라도 악성 댓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 실명 예컨대 익명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댓글 실명제 과거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명제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의 특성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아까 제도적인 어떤 장치 중에서 이제 아까 댓글 정책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댓글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럼 아예 댓글 없애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널리 알려진 구글에서는 댓글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포탈인 뭐 대표적인 포탈인 네이버와 다음에서도 저기 댓글을 없앤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자, 우리 이에 대해서 댓글을 없애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홍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댓글을 없애자는 의견은 너무 극단적인 의견 같고요. 예. 댓글을 보는 유저들이라든지 네티즌들이 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이 지금까지 나타난 바에 따르면 조작될 수도 있고 네. 다수의 공감을 얻은 글이 특정 일부의 의견에 따라서 조작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게 꼭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굳굳하게 피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댓글 자체는 존속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 왜냐하면 기사를 볼 때 댓글과 이 기사를 한꺼번에 보면서 그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독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반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댓글을 없애게 됐을 경우에는 악영향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댓글 없앴을 때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 분명히 우리 일간에는 그게 있습니다. 댓글을 없앰으로써 이런 무책임한, 더군다나 익명에 따라서 익명성 때문에 무책임하게 남발되는 댓글, 그리고 또 조작의 가능성이 높은 댓글을 없애자는 그런 일각의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인터넷 댓글과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두 분과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자, 두 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두 분께 들어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허 변호사님, 자,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이슈를 준비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예. 브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이 심화될까 우려되고요. 예. 사실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를 혐오하면 할수록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가 있더라도 건전한 선풀 운동이나 이러한 뭐 자발적인 정치 참여는 당연히 가능하니까 곧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자. 너무 혐오하지 말고 인터넷이나 댓글에 대해서도 좋습니다. 자, 우리 홍 변호사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형사사건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네. 제 의뢰인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적극적인 의사표현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간단한 댓글이라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명백히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댓글을 다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 변호사님, 이렇게 큰 죄인 줄 몰랐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 가볍게 달고 하지만 그로부터 입는 피해자들은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쟁점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고 또 이슈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 두 분의 변호사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 말은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작품으로 알려진 영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에드워드 불워 조지 리턴이 한 말입니다. 그의 이름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가 남긴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 말이 그의 이름보다 훨씬 더 유명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은 사고, 언론, 저술, 정보의 전달이 직접적인 폭력보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더 크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그러했듯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펜, 즉 언론과 미디어, 여론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 증명되어 왔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그랬고 최근 촛불 시위 전국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칼보다 위대함을 자랑하는 펜이지만 가끔은 오히려 칼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최근 모 회사 대표의 갑질 사건이 보도되어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회사 대표의 갑질을 처음 공론화한 직원은 언론의 자극적인 기사와 제목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호소하기도 했으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미투 사건에서도 언론의 무차별적 보도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사례 역시 적지 않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정의의 편에서 무력과 독재 그리고 불평등과 싸워왔던 언론이 왜 때로는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는 것일까요? 칼로 사람을 위협하는 것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지만 펜은 사람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과 미디어가 선정적이고 말초적인 방향으로만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게 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 피해자에게 그것은 칼보다 더 무서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펜은 정의와 진실을 밝힐 때만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펜이 정의와 진실에 눈감아 버린다면, 펜이 스스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 펜은 더 이상 펜이 아닙니다. 칼보다 더 무서운 폭력일 뿐입니다. 펜이 개념 본질론적으로 항상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칼이 그러하듯이 힘을 가진 펜도 언제든지 권력화되고 폭력으로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하고 스스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시사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변호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